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창작에 있어서 전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꾸준하게 읽고 꾸준하게 쓰고 꾸준하게 메모한다 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 발상 강의를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꾸준하게 시를 쓰고 읽고 메모하는 사람은 시가 발전하고 또 시가 무럭무럭 자라가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 마땅한 선생님이 없을지라도 혼자서 시를 꾸준히 쓰고 꾸준히 읽으면서 꾸준히 메모해 나가면 그분의 시는 역시 아주 잘 발전해 나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꼭 꾸준히 쓰고 읽고 메모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되면 거의 매일 자기 전에 또는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일기를 시처럼 쓰고 또 시를 일기처럼 쓰면서 이렇게 시를 이제 함께 달아나가고 연마해 나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창작과 발상에 대한 지난 시간의 그 복습은 이제 이 박종국 시인의 배라는 시인을 필두로 해서 배와 고무신의 관계, 그래서 야, 이거 고무신을 배로 발상했구나 또는 고무신을 배로 연상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상을 항상 탐구하고 또 발상을 내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좋은 시집으로 송찬호 시집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을 공부를 했는데요. 김용택 시인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황동규 시집을 거의 60몇 번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발상을 배우시고 익히시고 또 그 발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입히는지, 어떻게 뼈대를 세우고 또 살을 붙이는지 눈여겨보시면서 읽으면은 감각이 길러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발상의 다양성입니다. 발상의 다양성이란 뭘까요? 즉, 발상에서는 이제 어떤 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범위와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의 발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어떤 대상이나 범위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상의 가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다 발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꽃이라든지 이런 사물과 같은 이런 발상을 주로 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이정록 시인의 시집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관련된 발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해서도 어떤 신분적인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신분적이라면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아이,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이 신분의 사람들이 있고, 영역이라면 일과 관련한 이런 이제 신분의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과 관련된 이제 일상의 일들이 많이 있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면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 면도하는 일도 이정록 시인이 기가 막히게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다 발상이 가능하고 또 사람과 관련된 어떤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도 다 발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발상을 공부하기 좋은 시집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것은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
새 들고 싶다라는 시집입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고요. 이정록 시집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읽혀지는 이런 시집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시간에도 이 시집 한 권을 집중적으로 이게 탐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발상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다양한 발상을 익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집은 제목서부터 발상적입니다. 어떤 거냐면 버드나무 껍질에 새 들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통 버드나무 껍질 그러면 뭐 껍질 그러면 질감적으로 뭐 매끈하다, 오돌투돌하다, 까칠까칠하다, 또 그 다음에 색깔로 버드나무 껍질이 이렇게 뭐 하얗다 또는 갈색이다, 은색이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하기가 쉬운데, 이 버드나무 껍질에 새 들다, 새 들고 싶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실은 새 들다 라는 말은 사람의 일상과 생활과 관련된 이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전세든 월세든 그 집에 새 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새를 든다 라는 이 행위, 행동, 이런 생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 버드나무 껍질 안에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하면 물도 있고 그다음 껍질 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껍질 안에 이제 새를 든다, 산다 이런 발상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발상시가 탄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시가 말하자면 창의성이 있고 또 개성도 있고, 이런 개성을 통해서 새로운 울림을 창출해 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든다라는 말을 이제 이정록 시인이 발상을 통해서 적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연습들은 얼마나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구름에 새 든다, 구름에 새 들고 싶다, 그 다음에 강가에 새 들고 싶다, 이런 표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름에 새 들고 싶다 그러면 이정록 시인의 시집 제목하고 이제 똑같으니까 다른 쪽으로 조금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 들고 싶다 라는 이런 말 말고 이제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행위 속에서 이제 잠자는 것도 있고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연과 인간이 하는 생활을 접목시켜서 발상적으로 이렇게 연결한다 라는 것을 이 시집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 속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시집에 나온 시들을 소개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시는요, 이 시집의 제목으로 채택된 이런 시인데요. 제목은 물소리를 꿈꾸다 라는 이제 시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번데기로 살 수 있다면 버드나무 껍질에 새 들고 싶다. 자, 여기 이 이행이 시집 제목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한겨울에도 뿌리 끝에서 우둠지 끝까지 줄기차게 오르내리는 물소리, 고치에 올올 아쟁처럼 켜고 나는 그 소리를 숨차게 쟁이며 분꽃 씨처럼 늙어갈 것이다. 고치 속이 눈부신 하늘인 양 마음껏 날아다니다 멍이 드는 날개 쭉지, 세찬 바람의 가지를 휘몰아 제 몸을 후려치는 그의 종아리에서 겨울을 나고 싶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반부를 읽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그냥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버드나무 껍질 그러면 최소한 버드나무 껍질에 물이 오른다, 버드나무 껍질이 뭐 통통하다, 버드나무 껍질이 연두빛 뽀얗게 살결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제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정록 시인은 아예 그냥 버드나무 껍질에 새 들어서 거기 살고 싶고, 또 버드나무 껍질에 그 여러 이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오른쪽에 쓴 것처럼 이거
새들다라는 사람의 생활이나 일상을 그냥 껍질에 새드는 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물, 뭐 바위에 새들다, 산에 새들다, 그 다음에 바람에 새들다, 뭐 나뭇잎에 새들다, 새의 날개에 새들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새의 날개에 뭐 새들다 그러면 거기에 새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렇게 이야기가 발상을 통해서 연결하면 이야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안 그러면 버드나무 껍질이 이렇게 봄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좋아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 이야기 뼈대가 나올 게 없어요. 자기가 이제 머리 싸움에서 나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상을 딱 연결해 버리면 이야기가 저절로 따라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시의 끝부분에는 살림을 차린다, 이거는 사람의 일상과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버드나무 한 살림 차리고 싶다,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특별해지잖아요. 그래서 발상은 순간 특별해지는 맛이 있고요, 발상은 순간 신선해지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한 편에 또는 소재 하나에 다른 것들을 연상하거나 발상해서 끌어와서 접목시키게 되면 마치 이제 시너지 효과, 이 융합, 이 효과가 아주 극대화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시는 숟가락이란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숟가락. 작은 나무들은 겨울에 큰단다. 큰 나무들이 잠시 숨 돌리는 사이 발가락으로 상수리도 굴리며 작은 나무들은 한겨울에 자란단다. 내 손등이 트는 것도 살집이 넉넉해지고 마음의 곳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란다. 큰애야, 숟가락도 겨울에 큰단다. 이제 동생 숟가락들을 바꿔야겠구나. 어른들이 겨울 들녘처럼 숨 고르는 사이 어린 숟가락들은 생고구마나 물을 긁어 먹으며 겨울밤 고드럼처럼 자란단다. 장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복자가 씌어진 숟가락 3개를 방바닥에 내놓으신다. 저 숟가락이 겨우내 크면 세 자루의 삽이 될 것이다. 한 중간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읽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 따뜻하고 훈훈한 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시가 되어지죠. 여기 보면 숟가락인데 이 숟가락도 큰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크는데 그때 숟가락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큰다, 또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큰다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가 돼서 싫어할 것도 없지만 재미가 너무 없잖아요. 너무 무미건조하죠. 맛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숟가락이 큰다는 것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숟가락이 큰다 그러니까 이게 신선해 보이고, 이거 괜찮아 보이고, 호기심도 있고 구미도 당기고 훈훈함, 가족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지는데, 그때 이런 것을 숟가락이 큰다, 즉 아이들이 큰다라는 것을 숟가락이 크는 것으로 같이 연상해서 이렇게 이 시를 꾸려나가니까 시가 아주 이렇게 멋있어지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숟가락이 크면 세 자루의 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발상이에요. 부분 발상. 뭐냐면 숟가락하고 삽은 형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발상이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연상을 쓰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상은 연관된 것, 비슷한 것을 내가 그냥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숟가락하고 삽하는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거는 연상이라고 안 그래요.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이걸 연상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같은 부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숟가락 그러면 길게 돼 있으면서 밥을 뜰 수 있는 동그란 이게 있잖아요. 근데 삽도 길면서 끝에 삽날 큰 어떤 것을 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기능도 비슷하죠.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딱 푸잖아요.
삽으로 모래나 흙을 딱 푸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하고 삽은 정확하게 연상이라면 연상, 발상이라면 발상 연결이 되니까 요 중간에 어느 한 타이밍에 맞네. 야, 숟가락이 자라면 삽이 되는 거 딱 맞네. 오, 이렇게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상을 이제 이 시에서는 숟가락이 큰다라고 하면서 삽이 된다라는 이 전개적인 것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숟가락을 통해서 발상을 하면서 삽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 이제 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치 속에서 북을 치다 라는 겁니다. 날개를 달기 전에 목숨을 놓는 번데기가 있다. 고치 속 둘도 없는 단칸방을 둥글거리며 이게 다야. 주름을 당겨 짱짱한 씨톨이 되는 번데기가 있다. 달가닥 달가닥 그의 거짓말이 제 집을 커다란 악기로 만들 수 있다. 안에서 두드리는 적설의 지붕. 날개를 달기 전에 숨을 놓는 것은 출구를 버리겠다는 것이다. 뚫고 나가는 곳 어딘들 문이 아니라면 이게 끝이야. 스스로 환하게 되는 번데기의 마지막 생각이 소리의 보온통을 만든다. 이 번데기가 이제 그 안에 이 단칸방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단칸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살짝 나오면서 또 끝에 보면 소리의 보온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고치 이거를 단칸방, 이거는 버드나무 껍질에 새들고 싶다 이런 것과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어떤 이거를 단칸방으로, 즉 고치를 단칸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온통인데 소리를 넣는 보온통으로, 고치가 달가닥 달가닥 거리니까. 그래서 보통 누에고치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그냥 누에고치만 딱 얘기하면 시가 평면적이 되고 좀 단조로워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좀 개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칸방으로 하면서 그 단칸방에서 이렇게 이 번데기가 자라가고 둥글둥글 지내면서 그것이 이제 소리의 보온통으로 이어지는 이런 발상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네, 제가 두 개를 눌렀는데요. 잠깐만요.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휠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걸 이쪽으로요? 위아래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많이 왔네요. 잠깐만요. 떴다가 다시 한번.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미숙하게 처리를 했네요. 고치 속에서 눈사람의 상처입니다. 네. 자, 이 눈사람의 상처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도 발상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인데요. 우선 시를 한번 읽어보죠. 삼날에 잘린 눈사람을 어루만진다. 삽질 속에 결을 만들어 놓은 흙 부스러기 때문에 삼날이 지나간 자리가 꽃등심처럼 곱다.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등을 찍혔는데도 무늬를 보여주는 눈사람. 저 흙길을 따라가면 서걱서걱 기저귀 얼어있던 안마당, 또 배가 불러오던 어머니를 만날 것 같다. 마음 짠해서 어둠을 밝히는 눈송이들, 웽이낫이 박힌 옹이 많은 옛길을 덮는다.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겹겹 붕대를 두른다. 삼날이 지나간 눈사람 그 흙밥에 나이테를 어루만진다. 저희 어릴 때 이제 눈사람을 만들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눈사람 만든 날과 그 다음 날쯤은 이제 좀 소중하고 신기하고 막 그러지만 며칠 지나가면 좀 흔하기도 하고 조금씩 녹으면서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다루는데, 그때 이제 삽으로 눈사람 푹 찍어보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정서였던지 어디나 있었던 행동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정록 시인도 이제 이 삼날에 잘린 눈사람, 그러니까 눈사람을 이렇게 치우려고 삽을 들고 나가겠죠. 근데 한번 그냥 푹 이렇게 이제 잘라보고 찔러보고 잘라보고 쳐보고 이런 건치인데, 자, 그때 삽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왜냐면 칼처럼 깨끗하게 씻지 않으니까요. 근데 눈은 하얗면서 그 다음에 물기도 있고 그러니까 삽을 탁 찍을 때에 그 눈사람이 잘린 그 단면, 찍혀 나간 그 단면에 흙이 묻어 있잖아요. 자, 그럼 그때 이거를 어떻게 발상했냐면 바로 꽃등심으로 이렇게 발상을 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래서 이 시집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야,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도 발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등심, 꽃등심 하게 되면 이제 소나 뭐 돼지의 어떤 그 부위 중에 가장 좋은 부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삼날에 찍혀 나간 그 흙자국을 이렇게 꽃등심처럼 곱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때 삼날에 찍힌 뭐 흙 그런 거 지저분한데 뭐 그걸 어떻게 꽃등심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발상.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디즈니랜드가 쥐를 미키마우스로 만들어서 돈 엄청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쥐와 미키마우스 이거 상극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미키마우스 이 뭐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들이나 인형들은 돈 주고 사지만 이 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집에서 데리고 놀 사람 전혀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눈사람이 이렇게 삼날에 딱 찍혀서 남은 이 흙자국, 자, 이거를 연상하면서 특별하게 바꾸는 재주, 특별하게 바꾸는 안목, 바로 이제 이것을 기억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꽃등심으로 하면서 끝에 보면 흙밥에 나이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는데 이 눈사람에도 그 안에 딱 있는 거를 나이테, 이게 똑같은 이게 발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상을 하면 우리 보통 눈사람 시를 쓰면은 눈이 왔어요, 아니면 아빠랑 눈사람 만들고 오빠랑 엄마랑 눈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위에 더 작은 거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도 눈도 붙여주고 이렇게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발상을 붙이게 되어지면 아주 이 독특한 이 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석쇠라는 시인데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숯불 위 석쇠를 거쳐야 생선의 몸에 길이 나지. 비늘과 살 사이 결을 지나 내장과 머릿속으로 사라진 불꽃의 길을 추억하는 33이야. 옆구리가 파헤쳐진 뒤에도 눈을 뜨고 있는 식어버린 생선과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있어. 불꽃이 지나간 자리에서 더욱 사무치는 비린내. 자, 다친 아감이 밖으로 넘쳐 흐르고 있어 몸뚱어리만 뒤집어준다면 처음처럼 석쇠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저 눈과 마주치는 것은 쓰라린 일이야. 여기 보면 이제 생선을 구울 때 석쇠에 구워서 올리는데 그 생선에 석쇠 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나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를 몸에 난 길로 석쇠 길. 그래서 보통은 석쇠 자국 이렇게 할 건데 석쇠 자국 이것보다는 석쇠의 길, 몸에 길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발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흰구름인데요. 제목은 흰구름인데 한번 읽어보죠. 노스님께서 목욕탕 바닥에 가보자 틀고 앉아 목탁인 양 발바닥 받들어 군사를 깎아내고 있다. 오래 걸어온 사람의 아름다운 발에서 한꺼풀씩 책장이 넘어가고 있다. 막 장화를 벗은 농부의 발바닥, 그 육산의 검은 골짜기처럼 빼곡한 글자들은 없지만 노스님의 발바닥에서 밥풀꽃이 피고 있다. 그
그간 들이마신 흰 구름 켜켜이 몸풀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발상을 여러 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로 펼치는 이제 이런 수법으로 시를 썼는데요. 소재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바닥 그 굳은 살을 깎아내는 그걸 보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이나 연상을 배우기 위해서 요약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 발바닥 군살 깎는 건데, 자, 그걸 깎을 때마다 책장 넘기는 거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아, 그 사람이 또는 당신이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썼던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보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밥풀꽃이 피는 것으로 흰 구름이 켜켜이 몸푸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 시를 통해서 보건대, 아, 발상은 연상은 제한이 없구나. 내가 비슷하면 연상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시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발상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은행나무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둘째 줄에서 잠시 외출한 저 여자, 바바리 코트에 바바리 말라붙어 있다. 노란 은행나무 아래에서 서성거리는 흰자의 바바리, 업어 키운 애들의 머리통만하게 바바리 코트의 등에 바래져 있다. 허연 등판으로 저 여자의 김은 새버린 것이다. 그러나 바발 쪽으로 구린내를 밀어내며 비린내 싱싱해지는 은행알들, 가을 하늘이 문득 압력 밥솥 같다. 이 시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발상적 핵심, 즉 은행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은행알들을 바발로 보면서, 그게 바발이다 보니까 가득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하늘이 이제 압력밥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하늘이 전체가 압력밥솥이 딱 되면서 그 압력밥솥으로 그냥 잘 익혀내는 그 밥,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뭐 은행하면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죠. 은행을 턴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어떤 시중의 은행에 가가지고 강도가 그 은행을 터는 것처럼 내가 은행나무, 은행이니까 은행을 턴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섞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가을 하늘이 압력밥솥인데, 가을 하늘이라는 압력밥솥에 쉽게 말하면 은행밥을 하는 거, 바로 이것도 이제 이 발상이 됐죠. 자, 그 다음 시는 대추나무입니다. 다시만으로 가볍게 겨울을 건널 5쌀박이 대추나무 두 그루에 무밭 한 떼기가 걸쳐져 있다. 저 솜털같이 시푸른 무줄거리들 눈비 맞으며 말라가리라. 땅바닥으로 머리를 디미는 시래기의 무게와 옆구리 찢어지지 않으려는 어린 대추나무의 버팅김이 떨며 겨우내 수평의 가지를 만든다. 봄이 되면 한없이 가벼워진 시래기가 스런스런 그네를 타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추나무에 이 시를 쓰는데, 이제 대추나무에 이렇게 뭐 무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걸어 놓을 수 있잖아요. 시래기로 하려고, 말리려고. 그럴 때 이제 이 대추나무에 무청을 걸어 놓으면서 시래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보시면 그것을 이제 무밭 한 떼기로 표현을 하고, 또 시래기가 단순하게 걸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네를 타는 것으로 여기서 이제 발상을 하고 연상을 하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시에서 이제 이 발상의 연상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누더기 사랑인데요. 자, 이 누더기 사랑은 제 오른쪽의 끝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끝쪽 오른쪽 두 번째 페이지요. 시집으로 말하면 두 번째 페이지인데, 한데서 겨울을 견딘 저 당당한 누더기 한 벌. 자, 이건 뭐냐면 염소가 털갈이를 해요. 이렇게 보통 강아지, 개들도 이제 털갈이를 하죠. 그래서 그 털갈이 하는 그것을 마지막에 보면 누더기라고 이렇게 이제 발상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시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이제 해보죠. 자, 이 시도 보면 연상 또는 발상이 참 재미있고 기가 막혀요. 매미, 여름 내내 매미는 숲속 가득 전기 면도기를 돌린다. 철망 밖으로 칼을 내밀지 않고도 나를 돌려 푸른 수염을 깎는다. 여름의 끝 된서리가 몇 차례 땅에 살을 그은 뒤라야 면도를 마치고 나무에서 내려온다. 그러나 벌써 겨울이다. 살점의 마른 잎 위에 하늘은 다시 비누 거품을 풀어놓는다. 그 첩첩의 눈 속에는 언제부터인가 흙에 코드를 꽂고 주름주름 충전을 하는 굼벵이들, 봄을 향해 언 땅을 흔들고 있다. 참 재미도 있고요, 울림도 좋은, 그 다음에 발상적으로는 참 기가 막히고 아이디어가 참 참신한 이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매미 하면 이제 윙 계속 이제 울잖아요. 근데 전기 면도기 돌리면 윙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바로 일단 소리의 발상입니다. 소리의 발상. 그래서 매미 소리와 전기 면도기 소리, 이 두 개를 발상 또는 연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어렸을 때 연상 게임 했었다 그랬는데요. 자, 그럼 매미 소리 연상,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게임하고 못하면 지는 건데, 그 중에 전기 면도기 비슷하잖아요. 위 이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전기 면도기와 매미 이걸 딱 하다 보니까 이제 매미의 전기 면도기의 환경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가 이제 믹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를 이제 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두 개가 이제 믹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에서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러면 커피하고 설탕하고 이제 이 어떤 그 프레임, 이 세 가지가 믹스가 되는데 그때 서로 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딱 커피 맛도 안 느껴지고, 커피인데 설탕 맛도 느껴지죠. 또 설탕인데 커피 맛도 느껴지고, 마치 매미인데 전기 면도기도 느껴지고, 전기 면도기인데 이거 매미 맛도 느껴지고, 이게 발상시의 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매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미가 전기 면도기니까 푸른 수염을 깎는다. 왜냐면 숲속이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수염을 깎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면도를 하면 이제 면도가 끝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연에 보면 이제 여름이 끝날 때 매미가 면도를 마치고 나무에서 내려온다. 지금 매미와 전기 면도기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3년에 보면 하늘은 다시 비누 거품을 풀어놓는다 했는데 이게 뭘까요? 3년 일행에 보면 그러나 벌써 겨울이다. 살점의 마른 잎 위에 하늘은 다시 비누 거품 풀어놓는다. 이게 뭐냐면 눈이 내리는 이런 건데, 이 겨울에 눈 내리는 거 이걸 비누 거품으로, 그러면 이제 비누 거품 칠한 다음에는 이렇게 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온 다음에 서서히 이제 자라서 여름에 면도하는 이런 것들. 또 사연을 보면 전기 면도기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흙에 코드를 꽂고 주름주름 충전하는 굼벵이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매미와 전기 면도기를 서로 연상해서 연결하면서 여러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짜 맞추는 거죠. 잘 맞는 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발상시를 쓰면 또는 연상해서 시를 쓰면 이야기가 재미있어지고 특별해진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시는 껍질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닭똥집에 소주를 먹는다. 집 한 채가 왜 이리 쉽게 무너질까? 똥집의 내장 벽지를 뜯어냈기 때문이다. 자, 요 정도만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하죠. 자, 닭똥집. 그럼 일단 요 시는, 요 시 제목은, 소재는 닭똥집이니까 닭똥집 자체에서 그냥 집으로 그냥 쉽게 간 겁니다. 이런 시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닭똥집을 집 한 채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닭똥집을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 시장 따라가가지고 어릴 때는 또 시장 쫓아가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닭똥집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닭똥집을 요리할 때 이 안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벗겨내는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뭐 사 먹기만 하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똥집의 내장 벽지를 뜯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어떤 껍데기 이렇게 이제 저도 집에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제 파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이거 파 껍데기 벗겨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닭똥집도 그걸 벗겨내는 모양인데 그때 그거를 연상 또는 발상할 때 집 한 채로 그 다음에 벽지를 뜯어내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재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 참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산이라는 시를 보면 산이 눈에 들어갔을 때 묽은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으로 씻은 다음 다량의 물로 세척한다. 이거 뭐냐면 이제 산과 알칼리 산과 알칼리 중에서 실험을 하다가 산이 눈에 튀거나 뭐 들어가거나 묻었거나 그랬을 때에는 이제 묽은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씻은 다음에 이제 물로 많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실 창밖으로 오래도록 먼 산을 바라보는데 그때 아까 이제 보시면 닭똥집 요거를 이제 그냥 집으로 딱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약간 언어 유희 또는 말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밤에 밤을 까먹는다. 밤 뭐 비슷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본다 그럴 때 흰 눈, 그 눈과 사람의 눈과 같잖아요. 그래서 산과 알칼리 할 때 이 산과 이제 자연에 있는 이 산,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 과학 시간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산이 눈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런 걸로 씻으면서 물로 씻는다라는 과학 설정을 가지고 이제 이게 요 다른 설정을 하는데 일반 산이 내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사연을 보시면 눈에 산이 들이칠 때 요때 이 산은 자연의 산입니다. 눈에 산이 들이칠 때 머리 처박는 잡목숲 마른 가지를 하얀 억새꽃으로 쓰다듬는다. 간 아래 실핏줄의 계곡마다 피멍이 들면 생풀도 짓지어 마시고 식뿌리도 캐먹는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화학 성분인 산이 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다른 걸로 씻어준다라는 이 설정, 그 연상, 마치 시집 제목에서 새든다 이거를 버드나무 껍질에 새든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산이 눈에 들어가면 눈을 씻는 이것처럼 산에 있는 어떤 것들이 딱 눈에 들어왔을 때에 하얀 억새꽃으로 또는 칡뿌리로 생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씻는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오연을 보시면 눈에 산이 들어와 앉을 때 산정에 하얀 눈이나 차운 바람으로 씻은 다음 묽은 구름을 안대처럼 두른다. 자, 이게 뭘까요? 눈이 정말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한 다음에 안대를 하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져서 그랬는지 안대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쪽 눈 이렇게 안대하고 다니는 사람 종종 봤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약간의 또는 이제 어떤 눈병이 생겨서 마치 그 안대, 자, 이거를 여기서 생각을 해가지고 묽은 구름을 안대처럼 두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에 있는 것들, 그래서 저 자연의 높은 산이 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묽은 구름을 또 안대처럼 두르고 이런 발상에 의해서 재미난 이런 이야기를 시로 썼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옥지사님 시계가 없는데 혹시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이지훈 선생님, 네. 시간을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네. 제가 혹시 시간을 못 지키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산국이라는 시인데요. 자, 1년을 읽어보겠습니다.
들국화 꽃망울은 슬하 어린 것들이다. 못자리, 골, 숟가락 많은 집이다. 알루미늄 숟가락으로 퍼먹던 원기소 알약이다. 마른 들국화 송아리는 해마다 산모가 되던 양순이다. 반쯤 실성했던 머리카락을 하고서 연년생의 뿌리에게 도끼를 내리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산국화를 원기소 알약으로 연상 또는 발상을 했습니다. 이 원기소, 좀 젊은 분들은 원기소가 낯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타민,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이제 C니까 이제 물에 복용을 하고 씹어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타민 C도 좀 옅은 거, 그래서 딸기나 레몬이나 이런 것들은 빨아먹고 이제 씹어 먹고 막 이러잖아요. 마치 이제 이 영양제인데 이렇게 큰 통에 알약으로 많이 이제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출타하시면은 이제 몰래 그 원기소 매일 한 알씩 두 알씩 먹는 건데 이게 간식처럼 막 이렇게 한 주먹 막 먹고 몰래 이제 쉽게 말하면 먹고 그러다 들켜가지고 이제 혼나고 이런 추억이 얽혀 있는 게 이제 옛날 영양제인 원기소입니다. 그래서 그 원기소를 소환했는데 그냥 쓰면 수필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산국과 연결한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시인이 산국을 보고서 원기소를 떠올렸는지 아니면 원기소를 딱 보고서 산국을 갖다 붙여서 산국을 앞에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시를 한번 또 읽어보시죠. 자, 이것도 은근히 이제 이게 재미있는 이런 시가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반달, 텅 빈 돼지집 천장, 거미줄이 먼지의 무게를 풀고 있다. 주인이 떠났어도 끝내 끈기를 놓지 않는 거미줄에서 등에 한 마리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이제 등에 진 거미줄을 내려놓을 수 없다. 끈적임의 슬픔을 마무리하는 잠깐의 발버둥, 삶이란 결국 못 갖춘 마디로 정리된다고 검정색 4분음표 하나가 끄덕이고 있다. 거미줄에 붙어있던 먼지와 먼지의 껍질들이 등해를 감싸 안으며 온간으로 매달린다. 보잘것없는 목숨 하나가 필사적으로 끌어당긴 이승의 끈기를 지붕이 호박덩굴은 알고 있을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늘로 가는 덩굴손들, 꽃도 짖지 않은 애호박을 따내자 진즉 알고 있었다고 맑은 눈물 밀어 올린다. 그 눈물방울이 솟아 작은 조등이 켜지고 호박꽃 여린 꽃잎들이 입술을 닫고 울먹인다. 밤아들은 거대한 프라이팬 호박 부침 한 조각이 노랗게 달아오른다. 애호박 9개를 먼저 보낸 늙은 호박이 그 호박 부침 한 조각을 불쾌하게 우러르고 발버둥이 멎은 옹관 밖으로 반딧불이 지나간다. 참 은근히 아름다운 이런 시인데요. 제목은 반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각자 이제 다르게 붙을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뭐냐면요. 발상적인 측면에서 자, 이 반달을 호박 부침 한 조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박을 부치는데 반으로 잘라가지고 튀김옷이나 밀가루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이 프라이팬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밤하늘은 거대한 프라이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밤하늘이 프라이팬이고 밤하늘이라는 프라이팬에 호박 부침 한 조각, 즉 반달이 있는 걸로 한 겁니다. 자, 요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까 이제 좀 출발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은행이라는 시와 발상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죠. 은행나무에 은행알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풍성하게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가을 하늘은 압력밥솥, 가을 하늘이라는 밥솥으로 만든 은행알, 은행밥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면, 이제 밤하늘은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팬은 대부분 다 까맣잖아요, 바닥이. 그래서 밤하늘은 아주 굉장히 거대한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반달을 호박부침 한 조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면 이미 이제 있는 시인데요. 이제 달을 보면서 계란 프라이 하는 걸로 그렇게 쓴 시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상하고 그렇게 발상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시를 한번 또 보시면, 고추의 방이라는 시인데요. 참 이렇게 마음 아픈 그런 시이죠. 농약을 마신 막내 삼촌이 막 숨 몰아쉬던 안마당, 그때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마른 고추를 가른다. 삼촌도 견뎠으면 맵고 붉게 익었을 것이다. 고추 가위는 입만 벌리면 아직도 멀었다고 가위표를 내보냈는데, 조카들도 장성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30년이면 충분하다고. 숨 멈춘 뒤에도 솟구치던 개거품이 노란 씨앗으로 쏟아진다. 붉고 매운 눈물의 나날이 배를 가르고 뛰쳐나오자 고추의 빈 뱃속으로 햇살 들이친다. 30여 년이면 족하다고 재채기도 없이 삼촌의 방에 불이 켜진다. 고추를 가르던 손으로는 눈물을 훔칠 수 없다. 눈길도 없이 나와 할머니의 눈에 붉은 등이 켜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마당에서 이 고추를 가르는 이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소재가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발상이니까 발상과 연상적인 측면에서 이 시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 마당을 방으로 이렇게 이제 연상하고 또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고추 노는 방으로, 또 삼촌의 방으로 이렇게 발상을 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보면 할머니의 눈에 붉은 등이 켜진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이제 이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서 고추를 넣을 때 흔히 이제 많이 쓰잖아요. 가을에 또 많이 보고요. 그래서 마당에서 어머니가 고추를 가른다 하면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은 이렇게 수필되기 쉬운데, 그때 발상을 하고 이야기를 접목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가 특별해지고 시가 나름의 맛을 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시를 보시면 발상적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시의 뒷부분만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뒷부분만 보시면, 옛기 이 사람 자네 등어리가 파리들한테는 아랫목이여, 우리야 손님들인디 자네 식솔들을 면면할 수 있간디. 자, 요 부분 마지막 년입니다. 노인정 같은 천북행 시내버스가 푸른 논둑을 달린다. 바닷바람 출렁거리는 들판에 무선 다리미가 지나간다. 주름은 그대로 놔두고 소나기 한때가 파리채처럼 천북을 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시내버스가 들판을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내버스를 발상을 했는데 노인정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논 있는 곳을 다니는 이런 버스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타니까 노인정이라고 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무선 다리미라고 발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미가 쭉 옷을 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옷을 다리잖아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푸른 들판을 버스가 쭉 지나가는데 선이 없는 무선 다리미 한 대가 쭉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이 재미나게 발상을 했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이제 이 발상이, 그러니까 매미 같은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매미 같은 시는 발상이 전체 뼈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상의 이야기 틀을 다 사용하죠. 그런데 이런 시를 보면 그 발상이 끝에 살짝 나오면서 끝에 재미,
끝의 풍미, 끝의 맛을 이렇게 딱 이게 추구하잖아요. 그냥 마치 음식으로 따지면 이제 전부 다 밥상에 올려놓고 한 번에 다 먹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식으로 먹는 게 있죠. 그래서 한정식이나 아니면 중국집 좋은 데 가게 되면 먹고 나오고 그러는데, 마치 아까 이제 흰구름, 이 노스님이 목욕탕에서 발바닥 군살 깎는 그런 시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냥 중간중간에 발성 소재를 다르게 끼워 넣는 거, 또 이 시는 마지막에 발성 소재를 딱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상시는 전체 뼈대를 쓸 수가 있고 부분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옷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옷을 내가 이제 위에 상의를 입고 하의 입고 또 상의 안에 뭐 셔츠를 입잖아요. 이게 전체시죠. 이게 전체. 근데 옷과 관련해서도 이제 부분이 있죠. 부분이라면 양말, 뭐 신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넥타이도 있고, 여성 같으면 이 스카프나 뭐 모자나 액세서리, 목걸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발상, 연상도 똑같습니다. 시의 전체를 다 옷처럼 그냥 입혀버리는 이런 발상과 연상시로 쓸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딱 집어서 발상을 또는 연상을 앉혀서 만내기 또는 멋내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시를 보시면은 목욕탕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자, 요 목욕탕은 이제 밑에 보시면 달아 없어지는 게 낫다. 해바라기 하며 호젓이 양달에 누워있는 비누를 보았느냐. 그것도 향이라고. 쥐 이빨 자국을 모서리마다 문신하고 흰 분칠로 놀아나는 꼬락서니를 살이 틀대로 터버린 뒤 따순 물을 만나도 거품 일지 않는 쇠딱지 같은 슬픔을 응달 습한 곳에서 알몸과도 만나며 물러지는 것이다. 나는 이제 작고 보잘것없어졌구나. 올이 나간 스타킹 속에서 고른내 나는 운동 하나 닦을 것이다. 알뜰하나 단단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 여기에서 가물가물 너를 기다리마. 햇살을 너무 그리워 말아라. 낡은 스타킹만 남긴 채 우리는 해탈하는 것이다. 자, 비누가 이제 점점 하다 보면은 이제 물기 빠지고 이렇게 좀 거칠거칠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막 껍데기도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옛날 배경인데요. 이렇게 이제 쥐가 막 있고 그러면 쥐가 이 비누를 갈라먹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거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상을 집중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목욕탕에 낡은 목욕탕 또는 낡은 집의 어떤 목욕탕 또는 꼭 목욕탕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마당가도 되고 부엌 한 주변도 되고 대문 문간도 되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옛날은 보면 이렇게 대문 딱 들어가면 수도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옆에 비누 놓여 있고 막 그러니까 쥐가 충분히 이렇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누를 보면서 쥐 이빨 자국이 있는데, 쥐 이빨 자국 요거를 문신으로 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비누에서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거칠게 일어나고 벗겨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하얀 분칠하는 걸로 이렇게 발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쇠딱지 같은 딱딱해지는 이런 것들을 쇠딱지 같은 이 슬픔으로 발상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연상하지 않을 게 없고 발상하지 못할 게 없구나. 사소한 것도 다 할 수가 있고, 마치 쥐를 디즈니랜드에서 쥐를 미키마우스로 그렇게 근사하게 만든 이런 것처럼 쥐 이빨 자국을 문신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좀 근사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시를 보시면은 네, 자, 가시연이라는 시입니다. 저 가시연이 내 몸속에도 살고 있다고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얽히고 설킨 너의 수초 사이에 이 꽃짐을 부릴 것이라고 석양에다 쓴다. 세심사도 가시연꽃 한 자리를 시멘트 벽면에 옮기고 있다. 내 욕심의 방죽에도 너라는 가시연이 있어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나를 메우지 못할 것이라고 철로 위에 쓴다. 편지를 닫자 봉곳 연꽃 봉오리를 밀며 기차가 간다. 창마다 가시연꽃 우표를 붙이고 너 있는 서쪽으로 마지막 열차가 간다. 자, 요거는 가시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발상한 건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즉 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 밖으로 가시연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 창도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격자 있는 창,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창 밖으로 가시연을 딱 바라보는데 그때 기차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연상하고 발상하고요. 자, 그럼 뭘까요? 기차를 타면 창밖에 우선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기차 쭉 지나가면서 어떨 때는 푸른 들판도 보고 산도 보고 강물도 보고 도시가 지나갈 때의 그 도시의 특징들,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의 이런 특징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저는 고향이 이렇게 경상남도 화계장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화계장터에서 쌍계사까지가 심리인데 그 심리벚꽃 거기가 딱 제 고향의 주무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향에 이렇게 이제 갈 때 고향은 경상도인데요. 기차는 전라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라선을 타고 구례라는 이 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경상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화계장터가 딱 섬진강에 딱 붙어 있어요. 섬진강에. 그리고 그 섬진강에 이쪽은 경상도, 섬진강에 이쪽은 전라도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 강은 젖줄인데 어떻게 강을 가지고 이렇게 도를 나누느냐, 그건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니냐. 강은 핏줄 같아가지고 사람 다 모이는 건데, 그래서 그냥 그 지역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따지지 않고 잘 어울려 살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입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혼인해서 이제 잘 살고 이렇게 있죠. 저는 쉽게 말하면 국적처럼 말하면 저의 반은 경상도, 저의 반은 전라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고향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쭉 내려가면 그 곡성 전후에서 압록강하고 비슷한 그 압록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강이 흐르고 푸른 들이 쫙 있으면서 하얀 돌,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하얀 돌 같은 게 잔뜩 있는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창으로 그 기차 지나가면서 그 창으로 쭉 보는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기차 타고 가는 이 상황을 우리 이제 연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서 가시연을 딱 바라보는데, 아, 내가 기차 타고 가면서 이 가시연을 바라본다. 그냥 이렇게 설정하는 거, 이렇게 연상하는 거, 이렇게 발상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창, 기차 창, 그러면서 또 창마다 우표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에 가시연이 딱 있는데, 아, 이걸 우표로 발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석양에 가시연이 있는데, 이 석양의 가시연 이거를 이제 서쪽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연상하고 발상해서 붙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정록 시인의
버드나무 껍질에 새 들고 싶다라는 시집 한 권 중에서 발상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시 3편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버드나무 껍질에 새 들고 싶다라고 한 물소리라는 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꽃등심도 나오고 흙밥에 나이테도 나오는 이 눈사람이라는 시. 그 다음에 전기 면도기 윙윙윙 돌리면서 푸른 수염 깎고 흰 눈썹이 비누 거품처럼 있고 또 이렇게 굼벵이가 땅에서 충전해 가지고 다시 여름에 전기 면도기 돌리는 것을 준비하고 하는 매미라는 시. 자, 이런 시들을 보면서 발상이 이렇게 좀 특별한 시를 만드는구나, 특별한 울림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자, 미술로 말하면 이겁니다. 기본색들이 있는데요.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 초록색 이런 색들이 있죠. 그러면 그냥 그 색만 쓰면 항상 비슷비슷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특별한 색을 어떻게 만들까요? 두 가지 색을 섞는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딱 섞어요. 또는 노란색하고 하얀색하고 딱 섞어요. 이 빨간색하고 하얀색. 그러면 빨간색하고 하얀색을 섞으면 분홍색이 나오죠. 핑크가 나오죠. 그리고 그때도 농도라고 해서 빨간색을 더 많이 섞으면 진한 분홍색이 나오고 하얀색에 빨간색을 조금 섞으면 연한 분홍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얀색, 빨간색을 딱 섞었을 때 야, 멋있는 색, 색다른 색, 못 보던 색, 특별한 색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매미 얘기만 쓰면 그냥 매미 얘기 다 아는 얘기 될 거예요. 근데 매미라는 색과 전기 면도기라는 이 색, 하얀색과 빨간색을 섞듯이 매미와 전기 면도기를 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섞었을 때 특별한 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색은 다 이 기본 색들을 섞고 배합을 해서 믹싱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특별한 색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발상시도 두 개의 사물, 두 개의 이 어떤 이 소재를 함께 섞어서 내가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하얀색하고 빨간색을 섞어야 분홍색이 나온다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섞었을 때도 뭐 이렇게 섞이지 않는 지저분한 색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검정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섞여 놓으면은 그렇게 특별하게 원하는 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얀색하고 파란색을 섞어 놓으면 아주 연한 블루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참 근사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럼 어떤 걸 섞냐? 아무거나 막 섞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밤하늘은 거대한 프라이팬, 밤하늘에 떠있는 그 반달은 호박 부침, 요거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어지죠. 맞아 이렇게 되죠. 매미가 나무에 달라붙어서 푸른 수염을 깎는다, 굼벵이가 다음을 위해서 충전한다, 이거는 맞아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것이 뭐냐면 맞아, 그래, 야, 기가 막히네, 괜찮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이 연상이라는 고리, 연상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나타나면 야,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고, 연상이라는 발상이라는 이 테크닉 또는 이 장치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또 발상을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이동호 시인의 이 총잡이라는 시집, 그 다음에는 박은영 시인의 구름은 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시집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파고 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그냥 확실하게 내가 듣기만 해도 이렇구나 저절로 스며드는 이런 이제 강의가 될 테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람을 발상하고 사람에 관한 발상시도 써보는 겁니다. 사람이 생활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발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강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루나무 강의 되겠잖아요. 또는 벚나무 강의,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벚나무가 막 강의를 하니까 봄마다 그 강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미어터져. 얼마든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생활에 관한 그 어떤 것이든 발상을 하니까 걸어가면서 보는 족족 한번 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저건 이거, 저건 이거, 저건 이거. 또는 내가 앉아서도, 지하철에 앉아서도, 아, 요건 이거, 요건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발상을 얼마든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발상의 틀이 딱 익혀지면은, 자, 이야기가 자동 따라옵니다. 매미 전기면도기 할 때, 매미가 이제 전기면도기 돌리는 이야기를 옷 입혀 놓으니까 이야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발상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익혀만 넣으면 의외로 술술 풀리고, 또 발상시가 내가 연습만 해놓으면 의외로 끄적끄적 쉽게 이렇게 독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상시는 익히면 익힐수록 개성과 독특함을 담보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